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가 26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엄수될 예정인 가운데 전 세계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우리나라 유흥식 추기경도 주요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안치된 바티칸 산타마르타 경당. 주요국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잇따라 찾아 교황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교황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운구돼 일반인 조문을 받습니다. 26일 장례 미사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는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정상도 참석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용훈 주교와 염수정 추기경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첫 사목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데 대해서 교황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면 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가 진행됩니다. Ojalá sea alguien igual que Francisco y si no, en dado caso, que haga cambios positivos como él. 교황 정례부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한 매체는 유력 후보 12명을 선정하면서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도 포함했습니다. 12명 후보 가운데 아시아계는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과 유 추기경 2명뿐입니다. 해당 매체는 유 추기경에 대해 남북한 화해를 모색한 평화의 인물이라며 북한을 4차례 방문하고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등을 역임한 이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교황 선출권은 전 세계 80세 미만 추기경 140명에게 주어지는데 한국에선 유 추기경이 유일하게 참여합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서울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장을 보러 온 여성이 숨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환자복을 입은 남성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골목을 서성입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순찰차에 태웁니다. 연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서울의 강북구 미아역 근처 한 마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해 남성은 마트에 있던 사람에게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장을 보러 온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마트에 있던 또 다른 40대 여성도 흉기에 다쳤습니다. 남성은 이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서 있고 담배를 피워서 나는 그냥 무슨 범죄를 했는 줄 알았어요. 너무 태연하게 있었어요. 너무 아주 차분해야지. 피해 여성들과 가해 남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구체적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2명과 탄핵에 반대한 후보 2명이 맞붙는 구도가 형성된 건데 후보들은 오늘 언론 공개 행사에 참석해 1대1 토론 상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은 오늘 당사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열고 1차 경선을 통과한 후보 4명 소개와 1대1 토론 상대 결정 등을 진행합니다. 앞으로 5차례 TV 토론을 거친 뒤 29일 최종 경선 진출자 2명이 결정됩니다. 2차 경선에 나서게 된 김문수 후보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란 소감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격려와 관심이 기쁨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온다며 끝까지 짐을 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4강 경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51%로 결승에 직행해 바로 본선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안철수, 나경원 후보 간 대결에선 안 후보가 2차 경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라고. 나 후보와 함께 양양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1차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2차 경선 참여 후보가 탄핵 찬성 반대 2대2로 나뉘면서 TV토론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호남권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안방의 표심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입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약 37만 명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데다 경선 주자 모두 비호남권 출신이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온 곳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광주, 전남, 전북, 호남권 순회 경선에 돌입합니다. 이 지역 권리당원이 충청, 영남권을 합친 것보다 많아 사실상 경선 결과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심은 이재명 후보의 호남 득표율입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광주 전남에서 46.95%로 47.12%를 득표한 이낙연 후보에 패했습니다. 마냥 앞서 90%대로 압승한 충청, 영남 두 경선과 달리 득표율이 떨어지면 다소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호남 경선에 앞서 기후변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플러스되는 그런 정책의 유연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지역 밀착형 공약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인천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은 국제금융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26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어 사흘간의 권리당원 투표를 마무리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파전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4명의 후보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계엄에 대해서 떳떳한 입장과 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후보만이 사실 국민들께 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탄핵 방법밖에 없었느냐. 이 탄핵이 잘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 계엄은 반대했지만 탄핵도 반대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4명의 그 후보들이 누가 될 것이냐를 두고 이 3명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정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예상대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경쟁을 펼친 건데 안철수 후보가 된 겁니다.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100% 여론조사의 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의 고유표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니까 탄핵의 찬반 여부에 대한 프레임보다는 그러니까 탄핵 찬반의 대표 주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 주자 이외에는 사실 본인의 원래 그 지지도나 인지도 갖고 그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컸고 또 하나 이제 이철우 경북지사가 상당히 이제 탄핵 반대 쪽에서는 또 선명성을 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승민, 오세훈 후보의 시장의 표가 또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 예.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 김진욱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결국 이렇게 지금 4명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앞으로의 어떤 구도 어떻게 펼쳐질 것으로 좀 예측하세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그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 부분에 대한 구도가 좀 더 명확해진 것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치열한 선명성 경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제 제명까지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부분이 이제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월 달에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에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출당과 제명을 위한 그런 윤리위 소집도 그때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별도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보다 더 누가 더 선명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 쪽으로 이제 관심 포인트가 옮겨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한 결과 결국 안철수 후보가 됐고,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왔으면은 어떤 찬탄파와 반탄파 3대1로 나뉘어서 어떤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는 계산이 있었을 수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면서 어떤 표를 나눠갖게 돼서 좀 불리해졌다, 신경이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관측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지금 이제 탄핵 찬성 반대 2대2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물론 이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색깔들이나 아니면 공적들이 탄핵에 대한 찬반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간의 정치를 쭉 해오면서 공과가 다 쌓였어요. 그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할 텐데, 가장 최근의 일이 이제 탄핵 찬성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되는 것뿐인데, 물론 이게 그 당대표 선거라 그러면 탄핵 찬반 구도로 가는 것이 맞죠. 근데 이게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거기 때문에 특히 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무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과 관련된 부정적 평가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는 거는 저는 당원들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다른 전략들을 세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탄핵 찬성 반대라는 것은 전략적 차원의 찬성 반대 이런 측면으로 방법적인 측면에서만 달리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만, 계엄과 관련된 언급을 자꾸 하게 되면 당이 부정적 이미지가 와요. 당이 한 번도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어요. 뭐 계엄을 불가피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평가적인 측면에서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에 대해서 자꾸만 공격을 하게 되면 당의 부정적 요인이 쌓이게 되고, 그럼 무소속 출마도 아니고 당의 후보자로서 나오시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간의 이 탄핵 계엄 이전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자산적 측면을 좀 그 당원께 어필하는 수준의 선거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추측과 뭐 관측의 영역인 건데, 어떤 찬탄파의 표심을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느 쪽에 더 표심이 갈 것으로 보세요? 이제부터 그것 때문에 더 선명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4명의 후보가 공교롭게도 탄핵 찬성파가 2명, 반대파가 2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2명으로 또 이제 다음 주에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으로 봐서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찬성 쪽에서 1명, 반대 쪽에서 1명씩이 이 2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쪽을 지지하든 그 선명성 경쟁들을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생길 것이고, 안철수 후보가 일정하게 지금 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그 못지않게 한동훈 후보 역시도 이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모습들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동안 각을 세워왔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잔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 전략적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표가 어느 한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토론이 내일서부터 진행이 될 테니까요. 그 과정들 속에서 한쪽의 방향이 정리되지 않겠는가라고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탄핵 찬반 구도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지금 저 4분의 경우에는 탄핵 찬반 구도로 가면 분명히 선명성 있는 분이 양쪽에서 1명씩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선명성 측면에서 딸려요. 지금 뒤처진다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분이 각자 같은 탄핵의 입장을 취했던 분을 상대로 해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상당히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커져서,
저는 오히려 다양한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2차 경선의 경우에는 룰도 바뀌잖아요. 당원 50,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해서 바뀌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죠. 탄핵 찬반 갖고는 사실 당원 50이라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거기다가 여론조사 50도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나온 이런 결과에다가 더욱더 이제 당원들의 표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당원들의 표심이 작동하는 측면은 탄핵 찬반이나 계엄 갖고 서로 치고받으면 사실 이 부분은 당원들 입장에서 외면할 가능성이 커요. 개인적으로 보면 다른 그 이전의 어떤 여러 문제들, 이전에 본인들의 공과 갖고 어필하거나 공격하는 양상의 어떤 토론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홍준표 그러니까 반탄파 후보로 이렇게 추려지는 그 두 분의 구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두 분 중에서도 약간 미묘하게 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국민의힘에서 최종 후보가 남아있는 밖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누가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갈 것이냐라는 것도 또 하나의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평가의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그 지금 이 탄핵에 대한 입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 이것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홍준표, 김문수 두 후보를 놓고 보면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이 부분을 좀 따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한덕수 대행과의 어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단일화에 열려 있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입장이 약간 미묘하게 좀 바뀐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의 일단 출마 의지 여부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지지율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과의 거리 문제는 두 분이 다 그렇게 강하게 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약간 갈리게 될 것 같고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입장인지 아니면 부정적 입장인지가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향후 그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부분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쯤 되면 한덕수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여전히 어떤 침묵을 이어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들이 되는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중심에 놓고 주변에서는 다양한 그 일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 그 지지 또 추대위 이런 부분들까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걸 근데 한덕수 대행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리지 않고 뭔가 그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을 상당히 높이 두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부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수로 뛸 것인지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계속 계실 것인지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라는 지금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더 이상 이쪽 저쪽으로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지금 이제 내일인가요? 그 한미 2+2 협의가 통상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거기에서 큰 결과를 한 번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명확한 입장을 말씀 주시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고 또 더 이상 이 집권 여당을 했었던 국민의힘의 이 경선에 힘을 빼지 않는 도움을 주는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빨리 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무책임하다고 보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보면 당신 대선 나올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상 말을 안 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협상단을 대선으로 나올 확률이 있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협상단 꾸려서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일단 국익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또는 공무원들의 기강 잡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도움이 되는, 이분이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범위 내에서. 그런데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저런 침묵을 왜 자꾸 없애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침묵하고 열심히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뭐 국정에 전념하고 있는 이 행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자꾸만 저 부분을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대행 재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즉각 추진합시다.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자신 있으면 하길 바랍니다. 덮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에 옮기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저런 목소리가 나오긴 했는데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실제로는 재탄핵까지는 아직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당내에는 뭐 여전히 많은 의견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예. 의견들 중에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탄핵이라는 그런 두 번의 탄핵이라는 서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것을 깔아주느냐, 그 카펫을 깔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발의 논리도 상당히 치열하게 나오는 상황이고,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있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탄핵안을 의결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본회의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꾸만 야당이었던 민주당에게 탄핵을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행동들을 좀 자제하시고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란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재탄핵 나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았고요. 예. 두 번째는 침묵한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됩니까? 그다음에 잘하니까 탄핵이에요. 잘하고 또 성과 낼 것 같으니까 못 내게 하려고 탄핵이고. 그럼 이거는 국익적 측면에서 보면 국익을 저해하는 탄핵이거든요. 이거 국회에서 직권남용 이상의 뭔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나아가지는 않겠지만 예. 저렇게 운운하는 것 자체, 총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파트너로 인정해가지고 2대2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도착했잖아요. 그럼에도 탄핵 운운한다는 것은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글쎄요, 통상 협상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잘하니까 탄핵이다, 성과 낼 것 같으니까 못 내게 탄핵이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경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과 호남 권역 경선 투표를 앞두고 김경수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찾았고요. 김동연 후보는 수도권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후보 모습 보겠습니다. 지방정부들의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나눠줘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이전하겠습니다. 인천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부산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부산은 국제금융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미 드렸습니다. 지금 뭐 신조어로 그 구대명, 그러니까 어대명이 아니라 이제 90% 이상의 지지율을 얻는 대통령 이재명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다라는 용어로 구대명이라는 말들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호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투표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호남 지역도 이번에는 좀 투표율을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경선 때와 또 지난 그 작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경선에선 한 30%대 정도의 낮은 투표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투표율은 우리가 그 당에서 아무리 높인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방법 외에 다른 부분이 있을까? 또 그 호남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선 이 플랜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후보들마다 열심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비전을 통해서 구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9대명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득표율은 당심 50% 범위 내의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민심 50%는 27일에 저희 같이 통합적으로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심 50%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까지 열심히 이제 구애 활동을 하고도 계시고 이 부분까지 본다면 제가 볼 때는 9대명, 소위 90%가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이 관심이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저희가 민심 반영 비율까지 본다면 80% 중반 정도에서 대체적으로 이 표수가 결정이 됐던 이런 상황들까지 좀 감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 중반 정도를 예측을 해주신 건데 저희가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민주당 후보가 패했습니다. 뭐 이런 점들을 보면은 호남 민심이 이 후보에게 어떤 전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인 건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득표를 얻을 것으로 보세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역대 그 다른 대표들보다는 호남의 지지율이 낮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투표율도 상당히 낮았고요. 뭐 당대표 선거나 이럴 때 보면 이낙연 전 지사가 일정 부분 그 50% 가까이 얻은 뒤로다가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공고히 해왔죠. 근데 담양 재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공천 실패라고 보고요. 사실은 그 조국 혁신당으로 나간 그 공천 받았던 분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군의원 의장도 하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번 오히려 득표율을 낮추는 것이 저는 본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 것이고 김동연 지사는 좀 더 각을 세워야 되는 부분은 맞죠. 지금 각을 세우고 계신데 그래야지만 당내에서도 표심이 한껏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 본선에서 시너지 효과로 분출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김경수 전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분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차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에 차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개방됐던 이곳 청와대도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평일 오전 청와대 뜰에도 본관 안에도 관람객이 북적입니다.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해서 혹시 모르잖아요. 다시 여기 들어오실 수도 있고 다음 대통령 분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는 건데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다시 보기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탄핵 선고 전 주말 만여 명이던 관람객 수는 선고 직후 주말 16,000여 명으로 늘었고 파면 직후 5일 동안 관람객 수는 28,000여 명으로 직전 5일보다 7,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23년도에 방문했었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혹시 청와대 관람을 못하게 될 것 같다고 걱정된다고 함께 가자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차기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대통령실 재사용과 청와대 복귀, 세종시 이전 등이 거론되는 상황. 기존에 사용했던 대로 돌아오는 게 비용적으로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방 좀 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세종으로 좀 옮기는 게. 하지만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로 복귀하거나 세종시로 이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청와대는 시민 개방으로 구조 등이 노출돼 보안 문제가 있고 세종시 이전은 법 제도 마련과 시설 구축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용산이 아닌 다른 장소를 원한다면 당장은 옮길 수 없다고 보고 옮기려고 하면은 합당한 장소를 해서 다른 대통령이 쓰더라도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국민의 품에 안겼던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을 맞이하게 될지 앵커가 간다였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심리의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6월 대선 전 최종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판사 4명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습니다. 사건 상고심 재판도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2시간쯤 뒤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 역사적 평가가 필요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보낼 수 있는데 소부 심리 없이 바로 넘긴 건 드문 일입니다. 게다가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심리에 돌입했는데 회부 당일에 전원합의체 기일을 여는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절차는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전 대표 사건은 대법관 14명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 신청한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다수결로 판단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1, 2심 유무죄가 법리적 쟁점이 많아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전의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전 대표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건 상고심 재판도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시나요?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 내실 건가요? 이재명 전 대표님이 법원에 나오시면 말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말씀을 좀 아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네.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법원 스스로가 일선 지방법원들에다가 633 원칙을 지켜라라고 공문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후보라고 해야겠죠.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2개월, 예. 항소심도 한 4개월 정도가 걸려서 3월 26일에서야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미 대법원에서는 어저께 2부로 배당이 되었다. 네. 오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스스로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법원에서 4번의 그 속보가 나왔었죠. 네.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이 2부에 배당이 되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바로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노태하 선관위원장, 대법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4개의 사건들이 속보로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은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 판단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파기 자판까지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속도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서 6월 3일 대선 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올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현삼 변호사님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 회부를 하고 바로 심리를 시작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저는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헌법재판소와 달리 대법원은 매일같이 평일을 진행하지는 않아요. 심리를 일주일에 한 차례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단기간에 결론을 내린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다퉈야 되고 살펴봐야 될 문제점과 쟁점들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한 심리를 통해서 이것이 추후에 공직선거법상 중요한 판례와 선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 저는 6월 3일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건 맞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의 방향성, 대법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관심이 쏠리는 게. 조현삼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의도였다,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보세요? 저는 대법원의 그런 의도를 좀 곡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부분도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대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소부에서 우선 심리를 진행을 하다가 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곤 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저도 역시도 여러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사건이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3개월 안에 결론 내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을 하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회부가 되고 뭔가 좀 속도가 재촉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난다는 자체는 저는 좀 자칫 잘못하면 추후에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죄 사건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지금까지 형소법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통해서 석방을 시키더니 지금 형사재판 자체도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의를 봐주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대법원이 괜히 이런 섣부른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해서 유죄가 나온다면 그 파장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2심에서 절차가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역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6월 26일까지가 633 원칙에 있어서의 마지막 노선인데 6월 3일이 대선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어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속도감을 내고 6월 3일 이전에 뭔가 마무리를 지으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만약에 무죄로서 확정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자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특이하게도 2부로 배당이 되자마자 전원합의체로 보낸 것이거든요.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께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부가 아닌 전원합의체로서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파기 자판을 하게 돼서 유죄 취지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로서 등록이 된 다음에는 후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자체가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파기 환송을 시킨다면 유죄 취지라고는 해도 일단은 뭐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가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은 있는 것이죠. 100만 원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몇 달 뒤에 선고가 나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변호사님께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은 헌법 84조의 해석을 어디까지로 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 멈춰야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은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조윤선 변호사님, 강정대 변호사님 짧게 한 번씩 해주시죠. 헌법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 소추의 범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소만 한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분도 있고 공소유지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기소와 공소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입법자의 그런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헌법에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정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재판정에 불려다니면서 재판을 받는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소추뿐만 아니라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헌법 84조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다수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제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 헌법소원 같은 형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최근에 2명을 임명을 했는데 헌재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안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헌법 84조의 해석 권한이 있는 헌법재판소로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정부와 통상 협상을 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양국 재무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형식으로 관세 및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서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차 출국길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진보당의 피켓 시위로 어수선한 와중에 미국 협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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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부총리는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두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은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테이블에 앉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은 미국 측이 제안한 것이라며 협상이 아닌 협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기초를 다지는 출발점이라는 의미와 함께 방위비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는 미국 측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주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방위비 분담금을 압박했습니다. 지금 그 대표단 입장에서는 최선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가서 덜컥 뭐를 사인하고 뭐 요구 조건 들어주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관세 협상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협상 의제를 놓고도 양국 간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픽에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최대 6일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시 공휴일 지정될 가능성 몇 % 정도라고 보세요? 직장인들은 기대감이 큰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정이 된다면 이 달력을 보게 되면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3일과 4일이 주말이고요. 5일이 어린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은 대체 공휴일, 최장 6일간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이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요. 다만 부담이 되는 게 6월 3일이 조기 대선 선거일도 임시 공휴일입니다. 예. 이 2달 연속 임시 공휴일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어쨌든 늦어도 이제 이번 주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데 이날 근무하게 되면 주중 평일에 대체휴가를 쓸 수 있어서 예. 중소 이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정부가 임시 공휴일 지정할 때마다 내수진자 근거로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말에도 한번 이제 임시 공휴일 지정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내수진장 효과가 있었나요? 실제로 이제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1월 27일 그제 이 설날 황금 연휴가 만들어지면서 1월 한 달 동안 거의 297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7% 넘게 늘었는데 반면에 국내에서 소비한 국내 소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따져봤더니 직전주에 비해서 34%가 감소한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그동안 이제 소비와 고용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어 왔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23년에 대체 공휴일의 경제 효과 분석을 보게 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쉰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 하루에 평균 1인당 8만 한 5천 원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임시 공휴일로 인한 소비 지출액이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부작용, 장기 휴가에 따른 이제 국내에서 돈을 쓸 거냐, 해외에서 돈을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돈을 써야지 내수지적 효과도 나오는 건데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휴일을 줄여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휴일을 조금 줄여서 경제 생산성을 더욱 높이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에 공휴일 하루를 없애게 되면 이로 인한 이 경제 유발 효과가 13조 6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지적이고 덴마크도 비슷합니다. 특정 공휴일을 폐지해서 재정 절감을 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임시공휴일이 진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 활성화에 위해서는 바가지를 없애야 돼요. 뭐 10만 원짜리 갈치 반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바가지 상온이 이제 근절되지 않은 한 국내 여행 제주도 여행 가기보다 해외 여행 가겠다, 일본 가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소비 유도책이 먼저 정착이 된 이후에 공휴일 지정 여부를 고민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건강보험료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요 보수가 오른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직장인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물론 당연히 내야 되죠. 그렇지만 이제 건강보험료 나가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쓰릴 때가 있는데 맞습니다.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그러면 쉽게 납득은 안 갈 것 같아요. 몇 맞습니다. 명의 직장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4월에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이냐라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건보료가 인상됐다는 게 아니라 후불정산 개념입니다. 공단은 이제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걷고 그리고 이듬해 4월에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정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직장인 1,656만 명 가운데 보험료 오른 분은 1,030만 명. 이분들이 인당 평균 20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하고요. 반대로 이제 소득이 줄어든 353만 명은 약 11만 7천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됩니다. 네, 그럼 거진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부를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정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된 추가 보험료가 고지가 되는데 환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면 되고요. 추가로 건보를 내야 되는 사람은 5월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한데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 월 보험료로 웃도는 경우에는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뜻해서는 뭐 나라가 그냥 이런 환급금이 있으면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규모가 얼마 정도인가요? 지난해 9월 기준 환급금이 327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이제 2027년 57억 원에서 매년 늘고 있는데요. 환급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아니면은 자격 변동으로 인해서 잘못 계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낸 돈입니다. 문제는 이 환급금을 3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공단 수입으로 소멸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공단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9년, 2020년 사이에 소멸된 환급금이 66억 원. 아이고. 이후에도 매년 26억 원씩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내 돈이 그대로 소멸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급금을 받는데도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대상자인지 이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건보공단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할 수 있는 환급제다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환급금이 쌓이고 있는데요. 내가 만일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자리에서 앱을 통해서 이제 환급금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계좌번호 입력 후 바로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나는 앱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권리들 꼭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외신은 현지 시간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에서 무장 괴한이 관광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적어도 2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인도의 카슈미르의 지배에 반발하는 무장 세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아르헨티나 오벨리스크 외벽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소가 띄워진 모습입니다.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면서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 현장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난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상징탑인 오벨리스크 외벽에 그의 사진이 띄워졌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는 수많은 신자들이 묵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야구 경기 시작에 앞서 전광판을 통해 교황의 사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장이 열리기 전 트레이더들이 묵념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 세계 추모 인파가 상당한데 한국에서도 많은 신도들과 시민들이 교황을 추모했다고요? 네, 어제 낮부터 서울 명동성당에 빈소가 마련되면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신도와 시민들이 교황을 추모하기 위해 긴 줄을 서서 빈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동성당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해 미사를 집전했었는데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묵주를 손에 쥔 신도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교황을 추모했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많은 이들을 위로해주던 교황의 메시지처럼 전쟁하는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은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24도, 대전 2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7도 정도 기온이 높겠는데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을 따라서는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맑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경남 서부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까지 호남과 경남, 제주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모레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날이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